겨울 새벽의 공기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깊숙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동해안 한 고속정 갑판 위 두 남매는 담요에 둘둘 감긴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다. 해경 대원들은 아이들이 몸을 움츠릴 때마다 시선을 교환했다.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여러 번 봐왔지만 오늘처럼 저 아이들 뭔가 다르다는 말을 동시에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대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리현수, 여긴 제 누이 리현아입니다. 아이들의 말투, 어딘가 일반 탈북민과는 달랐다. 나이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정했으며 훈련받은 듯한 억양이 가끔 섞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원들의 눈을 붙잡은 건 두 아이의 눈빛이었다. 겁에 질린 눈빛이면서도 동시에 오래도록 감춰온 비밀을 지닌 듯 깊고 묵직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한국 왔어. 대원이 말하자 누이 현아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정말 여기가 남한입니까? 우리 다시 잡혀가지 않는 거죠? 그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현아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해경 대원들은 순간 목이 메었다. 보통 탈북자들도 남한에 오면 울긴 한다. 하지만 이렇게 절박하고 믿음과 두려움이 섞인 눈물은 흔치 않았다. 고속정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두 아이는 구조센터로 옮겨졌다. 남한 땅을 처음 밟는 순간 누군가에게 끌려가지 않을까? 두리번거리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불안에 물들어 있었다. 센터 안에 들어서자 따뜻한 난방 공기가 두 아이의 굳은 몸을 감쌌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도 남매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때였다. 현수가 벽에 걸린 TV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누나, 사람들 웃고 있어. TV 속에는 평범한 아침 뉴스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들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현아도 한참 텔레비전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입술을 손으로 막았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밝지?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 그 자체였다. 해경 대원 한 명이 다가와 물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웃는 걸 처음 보는 건가? 남매는 고개를 동시에 끄덕였다. 북한에선 사람들이 마음대로 웃는 날이 거의 없으니까요. 대원들은 서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들이 겪어온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어두웠으면 단순한 뉴스 화면만 보고도 이런 충격에 빠지는 걸까? 식당에서 따뜻한 밥이 나왔다. 현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 밥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건가요? 남은 건 없나요? 내 마음껏 먹어도 돼. 그러자 현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다. 그 옆에서 누이 현아는 바들바들 떨며 말했다. 우린 항상 서로 먹을 걸 숨겨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벌을 받으니까. 대원 한 명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었다. 여긴 그런 거 없어. 이제는 누구한테도 맞지 않아도 돼. 잠시 후 아이들의 신분 확인 조사가 시작되려던 순간 갑자기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희는 사실 북한에서 그냥 온 아이들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드려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우린 김여정의 자녀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도 쉬지 못했다. 그저 아이들의 하얀 얼굴과 그 작은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름 하나가 센터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누구도 바로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남매의 눈빛과 언행은 너무나 특별했고 그 말은 결코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계속 덧붙였다. 우리를 찾으려고 곧 사람들이 올지도 몰라요. 절대로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거의 절규처럼 들렸다. 누이가 형의 옷깃을 움켜쥐며 울음을 삼키는 모습, 형은 누이를 감싸며 무너져 내리는 얼굴. 해경 대원들 역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남매가 이곳에 오기 위해 얼마나 긴 길을,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걸어왔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센터 바깥에서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 이어지는 무전음. 확인되지 않은 외부 인원 접근, 경계 강화. 아이들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현아는 형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현수야, 우리 또 도망쳐야 하는 거야?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막이 열리자마자 두 남매의 운명은 또다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남한 도착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두 남매의 머릿속에서는 과거가 둔탁한 푹소리처럼 울렸다. 마치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그림자가 이곳까지 따라온 듯했다. 현수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았다. 현아는 형 곁에 바짝 붙어 담요를 움켜쥐었다. 남한에서 처음 맞는 따뜻함은 오히려 두 남매의 기억을 더 생생하게 끌어올렸다. 북한 평양 고위 간부들의 구역. 두 남매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부러워하는 권력층 자녀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현수야, 목소리 조심해. 벽에도 귀가 있어. 현아는 언제나 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 아이가 말을 조심하기 시작한 건 고작 7살 무렵이었다. 다른 집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고 서로 장난치며 웃었지만 현수와 현아는 항상 조용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큰 소리로 웃으면 주변에서 곧바로 이렇게 속삭였다. 애들이라고 함부로 떠들게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 고위 간부 아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어느 날 현수는 단지 교실에서 친구에게 지우개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선생에게 불려갔다. 너희 집안은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사소한 것도 보고되고 올라간다. 그 말에 당시 8살이던 현수는 왜? 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그저 선생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 어린 나이에 감시라는 단어를 먼저 배운 아이들. 그들에게 세상은 늘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살아야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두 남매를 진짜 옭감했던 건 가문도 감시도 아니었다. 바로 어머니 김여정의 불안정한 권력 환경이었다. 어머니는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가까이 두지 못했다. 밤낮으로 회의에 불려가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돌변한 듯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현아는 가끔 말했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본 건 1년에 한두 번이었을까? 대부분의 시간 어머니는 경직된 얼굴로 살아 있었다. 그 표정은 두 남매에게도 깊이 각인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 아이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진 않았다. 그저 이 나라의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드는구나.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다. 두 남매가 평범함을 처음 부러워한 날이 있었다. 10살 생일이던 해 몰래 창밖을 보다가 남쪽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엄마가 아이에게 생일 노래를 불러주는 소리. 현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흐느꼈다. 현수야, 저게 생일이야? 현수는 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우린 저런 거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두 아이에게 생일은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누가 그 사실을 알까 두려워 숨기는 날이었다. 잘못하면 아버지 직속 부서의 누군가가 사치라고 보고해 문제를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남매에게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찾아왔다. 현수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실각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았던 아버지가 그 다음 날부턴 완전히 사라졌다. 집안 어른들은 출장 갔다고만 했지만 현수는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는 걸 보고 이미 알았다. 누나 아버지 어디 갔어? 현아는 그때 처음으로 형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아빠 없어졌대. 그 말을 하며 떨고 있는 누이의 손을 보며 현수는 처음으로 미래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뒤 두 남매는 집안에서 이사 준비도 없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호위국에서 나온 군인들이 재촉했다. 빨리 움직입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가족은 순식간에 취급주의 대상으로 변했다.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부터 두 남매의 일상은 더 조용해졌다. 학교에서도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도 문을 닫고 속삭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손을 잡아주는 일도 미소를 지어주는 일도 드물었다. 어쩌다 아이들을 보면 밖에 나가선 절대 누구에게도 입 열지 마라. 누구도 믿지 마라. 이 말만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밤 어머니가 두 남매를 불러 앉혔다. 그 얼굴은 평생 본 적 없는 어둠과 피로에 젖어 있었다. 너희 절대로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 한마디에 두 남매는 숨이 멎었다. 어머니 무슨... 적어도 너희만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 2개를 건넸다. 절대 울지 마라. 살아있다는 건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등을 돌렸다. 그리고 두 남매는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 후부터 시작된 여정은 말 그대로 생과 사의 경계였다. 두만강을 건널 때 차가운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현아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말했다. 현수야, 나 죽을 것 같아. 안 돼. 누나는 내가 지킨다. 형은 누이를 등에 업고 살얼음 같은 강물을 헤쳐나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군인들의 발소리가 언제 총성으로 바뀔지 몰라.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 강을 건너오던 순간이 남매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억은 지금 나만의 작은 방에 앉은 두 아이를 속으로부터 흔들어 놓고 있었다. 나만의 도착한 기쁨보다 지나온 길의 공포가 훨씬 더 생생했기 때문이다. 그때 문이 열렸다. 두 아이 잠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수는 누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과연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옳았을까? 하지만 아직 그 대답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조사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적막하지도 조용하지도 않았다. 긴장감,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압박이 공기 속에 촘촘히 박혀 있었다. 현수는 순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동안 압착해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듯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남한 관계자들은 처음엔 두 아이의 말을 믿지 못했다. 김여정의 자녀라니. 이건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국제적 파장이 클 초유의 사건이었다. 너희가 정말 그 사람의 아이가 맞다는 증거가 있니? 검은 정장을 입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누이 현아가 먼저 답했다. 우린 어머니가 직접 지어준 암호 이름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가족만 아는. 그 순간 방 안의 시선이 모두 아이들에게 쏠렸다. 현아는 손을 떨며 작은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는 어머니가 마지막 날 건네준 편지의 일부였다. 거기엔 북한 내부에서도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는 개인 암호명이 적혀 있었다. 종이를 확인한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었다. 상대도 아이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좋아. 가능한 한 보호할게. 하지만 지금 당장 너희를 노리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일반 경비가 아니라 보호 조치가 즉시 강화되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 조치가 아이들의 불안을 덜어주진 못했다. 오히려 반대로 현아는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형의 손을 붙잡았다. 현수야, 우리 또 끌려가는 거 아냐? 아냐. 여긴 북한이 아니야. 하지만 형의 목소리는 확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원센터 복도에서 들리는 무전음, 문을 여닫는 군인들의 발소리, 모든 것이 두 남매에겐 추격자를 떠올리게 했다. 조사실이 아닌 심리안정실로 옮겨졌을 때였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두 남매에게 물었다. 너희 혹시 남한에 오기 전에 누가 따라오진 않았니?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머릿속에 떠올랐다. 두만강을 건너던 바로 그날 밤, 멀리서 들리던 낯선 발걸음 소리, 어둠 속에서 반짝이던 손전등, 그리고 날카롭게 휘파람을 불던 군인들의 신호음. 찾아냈다. 여기 어디엔가 있다. 움직여. 그때 느꼈던 공포가 현재의 공간을 집어삼키듯 다시 밀려왔다. 현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눈앞이 하얘지고 몸이 떨렸다. 심리 담당 직원은 곧바로 의료진을 불렀다. 누이 현아도 형이 등을 두드리며 울먹였다. 형 괜찮아? 제발 괜찮아.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우리 잘못한 거 없어, 맞지? 그 질문은 남매가 평생 해온 질문과도 같았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이유로 잘못이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자랐기에 그들은 아직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더 깊었다. 그날 저녁 보호센터 외곽에서 정체불명의 차량이 포착됐다. 남한 당국은 긴급하게 경계령을 내렸다. 특정 인물이 접근했다. 이동 동선을 추적 중이다. 이 한마디는 두 남매의 세계를 다시 무너뜨렸다. 현아는 벌컥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잡아가려고 온 거야, 맞지? 어머니가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조직인지. 남한 관계자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응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과거의 트라우마에 잠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터졌다. 이튿날 새벽 1시경 보호센터 전기시설이 일시적으로 다운됐다. 불이 전부 꺼지고 경보등만 붉게 깜빡였다. 비상 상황, 경비 강화. 방 안은 춥고 조용했고 두 남매는 서로를 꽉 껴안았다. 현수는 창문 밖의 그림자를 보며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때 창문 가까이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뚜, 뚜, 뚜.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군인 제식 훈련에서나 볼 수 있는 북한식 보행. 현아는 그대로 기절할 듯 흔들렸다. 우리 끝났어. 하지만 곧 그 그림자가 밝은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걱정 마라. 남한군이다. 너희 지키러 왔어. 그제야 떨리던 몸이 조금씩 이완됐지만 아이들의 심장은 이미 한 번 무너져 있었다.
그러나 시련은 감정적 공포에서 끝나지 않았다. 남한 당국 내부에서 두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이 강하게 갈렸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자. 아니, 이건 국정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다. 북한에서 이들을 되돌려달라고 압박하면 어떻게 할 건가? 대한민국은 그런 협박에 흔들려선 안 된다. 아이들은 이런 어른들의 논쟁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 기류는 자연스럽게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경계 태세와 보호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아이들의 불안도 비례해 커졌다. 그러던 중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찾아왔다. 현아가 갑자기 심한 공황을 일으킨 것이다.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들이켰다. 토하듯 내쉬었다. 현수야, 숨이 안 돼. 형은 누이를 끌어안으며 울먹였다. 누나, 제발 놔두고 가지 마. 그러자 누이가 말했다. 어머니가 우리 떠나라고 한 게 정말 살라고 한 말일까? 아니면 우릴 와해시킬까봐 내쫓은 걸까? 그 질문은 형의 심장을 그대로 찢어버렸다. 현수도 흔들렸다. 모르겠어, 누나, 난 정말 모르겠어. 두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남한에 도착한 이후 느끼는 따뜻함은 한순간이고 그 따뜻함은 곧바로 긴장과 공포에 의해 기어이 덮였다. 그러나 가장 큰 시련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다. 남한의 한 언론사 기자가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한 줄 기사를 냈다. 김여정 자녀로 보이는 미성년 2명 탈북 후 보호 중. 그 기사 제목이 포털 상단에 올라오는 순간 남한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현수였다. 누나, 우리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하지? 남매에게 남한은 안식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남한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한 그날, 관계자들은 두 남매를 더 안전한 장소로 급히 옮겼다. 차량 내부는 정적에 잠겼지만 그 정적 속에는 아이들이 평생 겪어온 공포가 고스란히 스며 있었다. 현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누나, 우리 때문에 큰일 난 거 아니야? 현아는 형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그냥 살려고 온 건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때였다. 갑자기 차가 멈추고 차 문이 열리며 한 인물이 다가왔다. 그는 국정과 치안을 총괄하는 고위 관계자였다. 애들아, 괜찮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나라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두 남매는 얼어붙었다. 북한에서는 버린다와 지킨다를 항상 권력자들이 입맛대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한 관계자의 눈빛에는 계산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어른이 아이에게 해주는 약속에 진심이 있었다.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우릴 북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 남자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대한민국은 아이를 협상의 도구로 쓰지 않는다. 여긴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젠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말은 두 남매에게 처음으로 들은 국가의 목소리였다. 지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준 첫 목소리. 그리고 남한의 대응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정부는 즉시 인권 및 미성년 보호 특별 조치를 발동해 두 남매의 신변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언론사에는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외부 유포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대까지 동원되었다. 너희는 이제 대한민국의 보호 대상이다. 이 나라는 약자를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사이다 전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전 10시 중앙청사 긴급 브리핑. 우리나라를 찾아온 탈북 청소년 2명은 엄격한 인권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그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발표가 전국에 방송되자 대중 여론은 폭발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애들 불쌍하다.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북한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라가 책임져야지. 댓글과 SNS는 순식간에 두 남매를 향한 응원의 물결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날 오후 보호센터 밖에 한 아이 엄마가 음식을 들고 와 말했다. 두 남매라면서요. 혹시라도 배고플까 봐요. 따끈하게 끓였어요. 뒤이어 노부부가 찾아왔다. 우리 손주도 저 나이인데 고생 많았다고 꼭 전해주시오. 경비상 직접 전해주진 못했지만 관계자들은 그 진심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 너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들 너희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은 현아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우릴 응원한다고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현수도 목이 붓도록 울었다. 누나, 우리 처음으로 누구에게 미움받지 않는 기분이야. 두 남매는 그날 처음으로 국가란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이해했다. 힘이 있는 자가 약자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사실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날 밤 조용히 찾아왔다. 심리상 담사가 현아에게 물었다. 혹시 어머니를 원망하니? 현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도 우리를 지키려고 보낸 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에게 위험이 가는 걸 알면서 우릴 보내진 않았겠죠.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표현이 서툴렀지만 우릴 위해 한 선택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 순간 상담사는 아이들이 겪은 상처보다 더 깊은 성숙이라는 선물을 보았다. 북한에서 평생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이 용서라는 선택을 스스로 하고 있었다.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래, 잘 생각했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앞으로 못 나아가거든. 그리고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지금 너희 곁엔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사람들이 많아.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두 아이를 짓눌러온 두려움과 상처의 벽이 조금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이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온기가 스며들었다. 나만이라는 세상은 두 남매에게 더 이상 도망쳐야 할 곳이 아니라 조금은 기대어도 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두 남매의 안전과 미래는 대한민국이 책임진다. 그 소식은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첫 번째 사이다였다. 봄바람이 살짝 스며드는 어느 오후, 두 남매는 드디어 외부와 차단된 보호시설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나왔다. 새로운 보호 가정에서 지내기로 한 날이었다. 긴 여정을 버텨온 두 아이는 오랜만에 햇빛 아래 서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이 평범한 장면조차 남매에게는 믿기지 않는 꿈 같았다. 현아는 조용히 속삭였다. 형, 우리 진짜 살아남은 거 맞지? 현수는 누이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응, 누나. 이제야 진짜 사라진다. 두 남매를 맞이한 건
온화한 얼굴을 가진 보호 가정의 부부였다. 부부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이며 따뜻하게 말했다. 멀리 오느라 정말 힘들었지. 이제는 여기서 마음 편히 살아도 돼. 두 아이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정말 그런 곳이 이 세상에 있는지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부부는 준비해둔 저녁 식탁을 꺼냈다. 잡곡밥, 미역국, 계란말이, 김구이. 현수는 숟가락을 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먹어도 돼요? 그럼 많이 먹어. 이젠 아무도 너희를 눈치 보게 하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현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평생 음식은 숨기고 나누고 빼앗기는 것이었는데 여기선 배부르게 먹는 것이 벌이 아니라 권리였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보호 아버지는 조심스레 아이들에게 물었다. 혹시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니? 현아는 고개를 숙였다. 전 글을 배우고 싶어요. 북한에서는 책도 마음대로 못 읽었어요. 여긴 마음껏 배울 수 있다면서요. 현수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전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도망칠 때 우릴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떠올라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보호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럼 꼭 그렇게 하렴. 여긴 내가 선택한 꿈을 누구도 막지 않는 나라야. 그날 밤 누이와 형은 나란히 이부자리에 누웠다. 현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현수야, 어머니가 우리를 보낸 게 정말 살라고 그런 걸까? 현수는 누이 손을 잡았다. 응. 난 이제 확신해. 엄마가 우릴 버린 게 아니라 살아남으라고 선택하라고 그렇게 보내준 것 같아. 두 남매는 그제야 긴 세월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용서는 거창한 것도 위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살기 위해 내딛는 첫 발걸음일 뿐이었다. 며칠 뒤 남매는 정식으로 한국 학교에 입학했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은 멈춰섰다. 아이들이 웃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마음껏 웃고 마음껏 떠들고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친구들과 장난치고 그 모든 것이 두 남매에게는 존재조차 몰랐던 세계였다. 현아는 갑자기 눈물을 쏟았다. 형, 나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 현수는 누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우린 이제 이런 곳에서 살아. 그날 선생님은 두 남매를 교실 앞으로 불러 소개했다. 우리 반 새 친구들입니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따뜻한 박수 소리가 두 남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평생 처음 듣는 환영하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한 친구가 수줍게 다가와 말했다. 같이 먹을래? 현아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도 공포도 질투도 아닌 누군가의 순수한 호의는 그녀에게 생소한 감정이었다. 응, 고마워. 그 대답이 나오기까지 그녀는 평생을 돌아봐야 했다. 시간은 흘러 두 남매는 조금씩 일상 속에서 상처를 치유해가기 시작했다. 어두웠던 과거는 더 이상 그들을 뒤에서 끌어당기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되었다. 어느 날 심리상 담사가 물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너희에게 어떤 나라로 느껴지니? 현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숨 쉴 수 있는 나라예요. 현아는 덧붙였다. 선택할 수 있는 나라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는,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그게 바로
너희가 찾던 집이란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던 시간, 두 남매는 창문을 열어 나만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경계하던 눈빛이 아닌, 두려움에 떨던 표정이 아닌, 이제는 꿈을 가진 아이의 눈으로. 현수는 중얼거렸다. 누나, 우리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현아는 형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응, 그리고 이제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야. 차갑고 잔혹한 세상을 지나 결국 도착한 곳은 그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따뜻한 나라였고, 그곳에서 두 남매는 처음으로 미래를 품었다. 그리하여 오랜 도망의 길 끝에서 두 아이는 마침내 깨달았다. 누군가의 보호가 아니라, 누군가의 위협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이 비로소 진짜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그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품으로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